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위는 그대로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 말복이니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는 더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계절의 변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인간사에 어찌됐든 계절의 순환은 무심하리만치 진행됩니다. 대자연의 영원한 순환을 생각하면 인간의 삶은 왜소하게조차 느껴집니다. 무지개는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야 뜨고 내일의 찬란한 태양은 오늘의 어둠을 보낸 후에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더위를 이기고 나면 가을의 서늘함이 지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 서늘함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은 먼저 더위를 준다고 생각하며 한동안 더 견뎌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국산화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면서 대덕특구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가장 먼저 카이스트가 대대적인 기술 자문단을 꾸렸는데 기업체들의 기술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대학 총장들도 지역의 일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 원천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며 대학 간 연구소 협업을 강화하고 교수들의 연구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원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일본산 시약 등을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고 사용 품목 조사를 거쳐 해외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와 배상, 한일 군사협정 파기를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반발해 충청권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박정현 부여 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활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시 영구 임대아파트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하게 지어졌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한 강사가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국립대 연수원 측이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교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전시가 새 야구장과 연계해 보문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바다로 휴가를 떠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서핑 메카로 떠오르며 서퍼들 사이에선 말리포니아라는 애칭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로 핵심 기술 국산화가 국가적인 과제가 됐는데 카이스트가 과학계에서는 가장 먼저 기술 자문단을 꾸렸는데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 카이스트가 기업들의 소재와 부품 원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기술 자문단을 구성한 게 사흘 전인데요. 출범 사흘 만에 벌써 100건이 넘는 기술 자문 요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연구 인력 부족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재와 기계 부품, 화학 관련 업체들입니다. 네. 카이스트는 업체와 면담을 한 뒤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전현직 자문 교수 100여 명을 연결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 대덕특구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덕특구에는 국내 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해온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정부 기관과 대학,
그 민간 기업 연구소까지 합치면 석박사급 전문 인력만 6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십 년간 연구 역량을 축적한 대덕특구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곽기정 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조만간 대덕특구를 방문해서 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과학기술계 역할을 공식적으로 주문할 예정인데요. 대덕특구가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 속에 그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 오늘 산자부 장관도 화학연구원에 온다고 합니다. 이 대덕특구가 이번 어려움 극복에 큰 역할을 해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름값 톡톡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한 강사가 수준 이하의 황당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 문제의 강의가 열린 건 충남의 한 국립대인데요. 방학을 맞은 전국의 중등교사 1,000여 명이 참가한 교원 연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강사 이모 씨가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과 음담 패설을 늘어놓은 건데요. 여자의 손만 잡아도 선병에 걸린다라거나 홍채를 살펴보고 신체 접촉을 하라 이런 황당한 내용이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강의실에 나가서 연수원에 항의를 했지만 강의가 바로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이 국립대 연수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의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연수원과 해당 강사가 해명은 했나요? 네, 그 논란이 커지자 연수원 측은 해당 강사와 함께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모 강사는 취재진에 오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열리는 교원 연수에 강사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연수가 열리고 있지만 허술한 강사진 검증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000여 명의 교사들이 그 개인으로서는 소중한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거라며 연수에 참여를 한 건데 참 주관하는 사람들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대전시 영구임대 아파트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하게 지어졌다고요. 네, 취재진이 대전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아가 봤는데요. 부엌 달린 방 한 칸이 전부였는데 전용 면적이 19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들어서면 꽉 차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이 협소한 구조의 임대주택은 대전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남동과 인동, 오류동 지역의 전용 면적이 19에서 39제곱미터 평면으로 총 55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운데 대전시가 설계한 510가구는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을 밑돕니다. 그 법정 최저 기준은 거주인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는 14, 2인은 26, 3인 가구는 36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2인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누리보듬 영구임대 아파트는 19에서 21제곱미터로 지어져 가지고 2인 기준 26제곱미터에 못 미칩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 거주 불편이 커서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이들 가구의 7%가 오랜 기간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요. 대전시는 세입자 불편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지원금에 맞춰서 공간을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거주자 편의를 무시하고 찍어내듯이 보급한 그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시설 복지에 공실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입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이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 꼴이군요. 항상 수용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공급 편의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 별다른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현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교육청이 공무원의 휴가나 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 70명을 사전에 모집합니다. 교육행정 50명과 운전 20명을 미리 모집해 결혼이 발생하면 사전 모집한 인력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운영지원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 지역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에 지원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금이 11월 말에 종료됩니다. 운전자가 방향 표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로 비장착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 가업승계, 즉 충남 행복가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9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 서류 등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70mm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에서 25도 분포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충남 리포트에 따르면 농업 환경 정책 변화에 따라 충남의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의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마야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충남 리포트를 통해서 그 농업 환경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충남의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먼저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어떤 건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농림축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요, 네. 그 친환경 농업직불제라는 거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초기에 그 소득이 좀 감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득 감소분 혹은 또 생산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그러니까 일정 정도 면적이 되면은 네. 이제 일정 정도 수준의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인에게 국가가 네.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 거군요.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직불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럼? 예, 그 안에 카테고리가 그 네. 친환경 그 일반 농업직불하고 유기 지속직불로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 주체는 이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원 대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농약 인증 농가, 그다음에 유기농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제한이 있어요. 유기농을 인정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5년간밖에 지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약 3년간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기 지속 직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농가한테 이게 뭐 면적당 최소 0.1헥타르부터 최대 5헥타르까지만 지급이 되고요. 네. 평균 한 따져보면 연간 헥타르당 한 8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농가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예. 그럼 유기 지속직불의 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들이죠? 네, 그 농가들도 이제 유기농을 이제 계속 이제 끊지 않고 하는 농가에 한해서 네. 계속 이어서 이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일반 농가들의 소득 실태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연구하면서 2018년도 이제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랑 그다음에 예. 일반 관행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이제 두 그룹을 나눠서 약 한 100호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품목은 네. 한 6개 정도로 이제 충남에서 많이 생산하는 품목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뭐 품목이 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도 높고 소득도 높았지만 반면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그 비용 부분들이 이제 생산비나 경영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품목을 다 따져봐도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는 중간에 그 중간 재비, 아니 네. 또 경영비, 생산비가 높은 편인데 결과적인 그 소득 측면에서는 또 차이가 또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관행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소득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원인이 지금 보시면 시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예. 보니 농가들은 중간에 이제 투입된 게 굉장히 많은데 산출되는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그 직불금이 필요하군요. 네네네. 예. 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소득은 뭐 그러니까 농산물의 가격은 그래도 조금 높지만 이게 그 소득 면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관행 농가와 네네네네. 큰 문제인데 10배까지가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일반 농산물하고도요. 예. 예.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농업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이 필요성 또 개편 방안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셨는지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농가분들이 더 이상 친환경을 더 유지하겠다는 메리트가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 개편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행 제도가 그 농민의 그 소득 보전에 좀 초점을 맞춰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감소분이나 이런 생산비 차액 보전만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보전 차익을 굉장히 미미하게 책정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 당 개편을 하게 되면 이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그런 시장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땅과 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농업 환경 자원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좋은 방향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농민들의 경제성 확보까지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좀 이 직불제의 특징을 지금 현행 그 인증 중심의 체계 그 농가 개별당 인증을 받는 농가만 이제 얼마씩 줄 것이 아니고 지역 단위별로,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라는 게 개별 농가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변의 농가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 인증 체계, 그다음에 참여와 신뢰를 하는 그런 단체나 조직의 중심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들의 집단과 협업 활동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 보상 수준이 돼야만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급 단가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더 파격적으로 좀 높게 보상을 투자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개별 농가한테 주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조금 더 나가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어떤 지역, 그다음에 아니면 단체, 조직 중심으로 좀 더 집단적으로 대상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좀 실천할 수 있게 좀 쉬운 방식부터 그 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예, 사실 이 친환경 직불금이라는 것이 그 해당 농가를 돕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국가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개편을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도 고려해봐야 될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예산 규모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증액을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가장 소극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약 한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한 80억 정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되게 최소한 잡았을 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좀 과감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한 4,800억 원까지 추산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오고 충청남도를 다시 또 들어가 봤을 때는 최소한 143억 정도에서 382억 정도가 있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수준을 조금 더 보상할 수 있는 투자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토양과 농촌의 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지역민의 건강과도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환경보전 사업의 실행 방안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한 3개소가 하고 있긴 하는데요. 네. 좀 더 이제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본격적인 사업으로 됐을 때를 가정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충청남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를 중심으로 네. 환경 보전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령 홍성군 내에 만약에 홍동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 홍동 저수지 물을 당겨서 쓰는 이제 홍동면과 장곡면 마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들 마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그다음에 대규모의 조직 단위로 움직여서 네. 협동조합 그 참여한 조합원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우리 환경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리스트를 만들고 네. 그 리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중간에 어떤 관리자가 이제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네. 농민도 이제 좀 지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 협동조합의 어떤 그 아까 직불금의 형태로 사업비를 이제 내려주고 예.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좀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에 물을 쓰는 농가들이 네. 그 저수지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무언가를 하는 단순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 국가가 좀 장려하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개별 단위로 주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렇게 좀 집단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 농가별로 지급되는 직불금이 현재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정도까지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지금 아까 연간 보면 이게 월이 아니고 연간 헥타르당 80만 원 수준이에요. 헥타르당 그러니까 80만 원. 예. 굉장히 그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이것을 가지고 친환경을 했을 때 좀 비용이 모자라는 분을 보전하라고 사실 얘기하시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행 80만 원에 평균적으로 8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최소한 여기에서 한 6배 많게는 한 10배까지는 좀 이게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무슨 인증을 받았을 때라 아니면 뭘 농약을 안 뿌렸을 때 얼마씩 이게 찔끔찔끔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보조 개념이 아니고 투자 개념을 바뀌었을 때 최대 10배 이상까지는 좀 줘야 된다라고 그 수치 분석에서도 나왔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헥타르면 근 10,000제곱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3,000평입니다. 거기에 80만 원이면 정말 너무 코끼리 비스켓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나 고려 사항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게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농업 환경 보전 사업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환경 보전을 하고자 하면 지금의 농업 그 생산 중심적인 정책이 사실은 농업 환경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좀 모든 영역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에 투자하는 사업들, 자재나 시설에 투자해 주는 사업들, 인증 비용을 대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유통과 소비에 막 홍보하고 유통 시설을 지어주고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환경 중심적으로 좀 내용을 좀 바꾸고 이 정책들이 지금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조직의 집단의 비용을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집단에다가 이런 생산과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조금 더 구상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좀 묶어져야 된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측면에서 그렇고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환경 농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 농가의 생산 방식부터 농지의 관리 방식까지 좀 어떻게 이게 환경과 연계성을 가져갈 것인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농민들한테 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친환경 농업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